안녕하십니까. 보통강 전기로 협의회 회장 안동일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축사를 해주실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님과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회원사 회장단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강 전기로 협의회는 지난 2003년 발족한 이래 전기로 제강사의 현안 이슈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기로 산업의 위상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부적합 철강제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정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입법 대응을 진행하는 등 그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불어닥친 코로나19 여파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방산업 수요 부진, 저가의 수입산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로 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지구촌 전역에 유례를 찾기 힘든 경기 침체를 불러왔으며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 및 사회구조 전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금의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저탄소 자원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전기로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이 다한 철은 철 스크랩으로 회수되어 전기로를 통해 90% 이상이 철로 재탄생합니다. 한 번 생산된 철은 생산, 소비, 회수, 재생산의 순환 과정을 40여 차례 이상 반복합니다. 이처럼 전기로 제강은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저탄소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인류가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철 스크랩을 활용해 샘물을 생산하는 전기로 제강 방식에 대해 전기 소비가 많고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낡은 방식의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25 전쟁 이후 유일한 자원이었던 철 스크랩을 재활용해 황폐화된 국토를 복원하고 자원순환 경제를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던 전기로 산업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전기로 산업의 친환경성과 경쟁력을 재조명하고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국내 전기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일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 철강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철강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가 지속가능한 미래, 그린 뉴딜과 전기로라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체제 출범을 앞두고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탈탄소 경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문제는 이미 새로운 무역장벽의 지렛대로 등장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28.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그린 뉴딜 역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이 본격화하면서
지방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P나 쉘, 토탈과 같은 석유 기업들조차 넷제로 선언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21세기는 탄소 중립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우리 기업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중후장대 산업인 철강 산업의 시각으로 보면 탄소 중립 목표는 매우 힘겨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강 산업은 우리나라 에너지의 24.5%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중 37.3%가 철강 산업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철강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합니다. 철강 산업계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생산 규모 세계 6위인 철강 부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철강이 무너지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주력 산업에 그 여파가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는 리스크만이 아니라 기회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난관을 헤치고 철강 강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철강인들께서 보여주신 저력과 도전 정신을 잘 살리면 누군가가 맞춰놓은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준이 되는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K방역에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면 K철강이 세계의 기준과 이정표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에만 무거운 과제를 모두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린 뉴딜이 그린 철강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철강 산업에도 그린 뉴딜의 바람이 불어와서 K철강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김환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보통강 전기로 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대면과 연대와 협력은 우리 산업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세미나 또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전기로 제강사들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제 주체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글로벌 철강 수요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었지만 철강 산업 또한 올 상반기에 수출은 19% 감소, 생산은 7.5% 감소, 내수는 10%가 감소하며 수요 위축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에 더하여 환경규제 강화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배가해야 하면서도 신규 설비 확충과 기술 발전으로 우리보다 경쟁력을 갖춘 신흥국 철강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로 제강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특히 그린 뉴딜 정책 방향에 맞춰 철강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철강 제조 역사는 고루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철광석 등 자원 고갈의 위험, 철강 축적량의 증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에 의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우수한 전기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전기로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기료 공정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센싱, AI 학습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통해 전기료의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업그레이드하여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전기료 제강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을 높여 고부가 철강 제조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철스크랩의 분류, 가공, 유통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품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나아가 관련 업계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전기료 제품이 고루와 동등한 수준의 품질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업계와 함께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전기료의 미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정부도 전기료 제강사들의 이러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철강인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정은미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저탄소 사회 전환과 한국의 뉴딜 정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해외 현황은 어떠한가 비교하고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해서 철강산업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이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의 그 출발 배경, 그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일자형의 느린 회복이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에 OECD가 그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한국은 그나마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비해서 2020년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이것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00년 또는 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본 시나리오가 미국 달러 기준 7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는 사실상 프랑스와 독일의 전체적인 GDP의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더 떨어지거나 또는 조금 회복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OECD가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9월에 내놓은 바에 따르면은 적극적인 재정 지원, 일자리 유지, 그리고 또 하나 붙은 것이 디지털화, 그리고 환경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전체적인 방향은 따라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사실상 주요 산업의 수출 비중이 70%에서 80%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교육이 우리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WTO는 올 봄에 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다시 한번 전체적인 기울기가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2021년에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 바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망한 바에 따르면 중간 시나리오를 하나 줬는데요. 중간 시나리오를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기울기가 크게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하향해서 한 번 더 다운되는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 교역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주력 산업에 있어서의 주력 산업들에서는 기존의 제품군들의 쇠퇴와 아울러서 그리고 새로운 유망 제품군들이 그 방향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동차는 내연차가 좀 쇠퇴하고 그다음에 기계도 건설, 강제 이런 쪽이 좀 쇠퇴하는 반면에 환경, 그다음에 비대면, 건강, 스마트, 그리고 프리미엄 이러한 키워드를 가진 제품군들이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산업 지형의 변화 그리고 유망 제품군의 변화는 철강 산업의 수요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부분입니다.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은 건물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 방식, 생활 거주 공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것조차도 제조업에 있어서는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 강화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환경 규제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주요한 산업의 여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의 전환이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메가 트렌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의 국제적인 움직임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는 제도나 또는 환경적 요구가 아니라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산업의 구조 조정들 또는 전환들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사실상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슈로 그리고 세계적인 교육의 이슈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라는 문제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그러한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한국형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코로나19의 긴급 재난 구제라는 관점, 그리고 그것에서 유지 보전이라는 이러한 목적에서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혁신과 기회, 도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 또는 좀 더 넓게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극복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그러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의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6월 달에 디지털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 안정망, 사회 안정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설정이 됐고요. 7월 달에 발표된 바가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여기에 있는 안전망 강화입니다. 결국은 구조 전환을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이제는 국가가 전 사회가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것들 속에서 이것이 기본 인프라로 깔리고요. 두 가지 전략의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환경과 에너지와 생태와 녹색 산업이라는 개념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한국은 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 가장 큰 비중이 그린 뉴딜 전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형 뉴딜 전략은 말 그대로 뉴딜입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를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통째로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고요. 이 그림은 정부에서 내놓은 그림인데 가장 이 개념을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형이라고 하는 우리의 여건과 그리고 우리의 비전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한국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시면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있어서의 그 과제나 대표 과제들 당장 도출된 거를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균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산업에서 마땅히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산업 부분이 여전히 주체적인 자기의 목표나 비전들을 제시하는 데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과제들입니다.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미세먼지, 크린 팩토리, 스마트 그린 도시.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으로 구현되어지는 것들에만 이것들이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관점에서의 전략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흡한 편입니다. 9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녹색 기후 기금 공동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녹색 전환, 녹색 포용, 녹색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서의 목표는 그린 선도 국가로 변화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린 선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현황은 어떨까요? 라고 보면은 대표적인 데가 미국과 EU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EU가 보다 구체적인 그런 추진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EU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U는 2050년 탄소 중립 국가를 달성하겠다라는 것과
그 전략으로서 자원 효율적 그리고 경쟁력 있는 경제 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와 전략과 그리고 새로운 성장이라는 관점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년 12월에 EU 집행위원장이 당선 발표 이후에 됐기 때문에 아마 몇 년 동안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정책에 있어서는 보시면은 기후목표, 친환경, 건설, 교통농업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들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후중립법이라고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빌딩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운송, 금융 해서 전반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그 녹색화를 이루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이미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회원국가 산업부문 간의 이견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이 얘기는 산업부문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략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 그다음에 탄소국경세, 도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의 전략은 19년에 갑자기 나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 2008년에 나온 전략이 2020년 목표를 구체화했고요. 2014년에 나온 전략이 30년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지금 2020년에는 2050년에 대한 전략을 이후의 독립적인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4년에 EU에서 전략이 나왔고 그 이후에 15년에 파리협정에서 이것이 관철된 것을 보실 때 그 20년에 제출되기로 한 유엔의 중장기 전략에도 EU의 전략들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EU의 부문별 감축 목표와 수단에서 산업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부분들을 보시면은 2050년에 넷제로라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EU ETS 배출 상한 조정 이런 언급만 있었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거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에너지와 재활용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서포트할 것인가라는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EU 감축 목표와 수단 부분들은 이때 2008년 그리고 14년에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넷제로 스틸메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추진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현을 위한 기술적 수단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산업계가 참여하는 전략들이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제로 스틸메이킹은 전기로 기반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압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입니다. 유럽은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그린 딜인데 반해서 미국은 그린 뉴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해소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9년 2월에 여기 이 그린 뉴딜 전략들이 발표된 이후에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청정 에너지 경제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가 되고 있고 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법안 도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변수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난데없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28%나 배출하는 절대로 할 것 같지 않았던 중국이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서 녹색 경제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자기네가 206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 숨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2030년에 탄소 배출 정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좀 더 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차이가 있고요. 아까 그 EU 같은 경우는 90년 또는 최대치를 해봤자 2005년이 정점인데 반해서 중국은 좀 더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속에서 개방적인 개발 추구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난데없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외교적인 명분과 정치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중국의
미국을 주도한 미국이 주도하고 EU가 참여하는 협력하는 대중국 봉쇄 전략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이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국과 차별화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유럽을 견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과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부분들이 여전히 물음표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60년 넷제로를 선언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녹색 성장 또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철강이나 그다음에 보통강 전기료는 뒤에 세션에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제조업 관점에서 우리 제조업이 정말로 이 저탄소화에 있어서의 대상이 될 것인가라는 관점입니다. 한국은 부가가치 생산 수출 기여도가 제조업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에 보시면은 하늘색 부분이 제조업과 연관되어지는 서비스, 제조 연관 서비스입니다. 즉 이것들을 합치면 60% 이상이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제조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조업이 성장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산업 전체, 개인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나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됐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조업 생산과 수출 이런 것들 성장을 주도한 산업들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거 누구인가라는 걸 보면은 제조업을 40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10개의 산업들이 대부분의 생산의 65% 그리고 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즉 10개 정도의 산업들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가하기로는 제조업이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파란색은 이 80년 이후에 90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성장을 주도했었던 10대 산업에 들어간 것이고 하늘색은 두 시기에만 있었던 거고 하얀색 표시는 한 시기만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면은 제조업 내에서도 역동적인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철강은 이 10대 산업에 계속해서 끼어 있었습니다. 산업과 온실가스 상관관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은 온실가스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산업 부분이 굉장한 주적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산업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그림들은 이 같은 시기를 동일하게 부가가치와 산출액의 변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부가가치와 그다음에 산출액이 제조업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가가치나 산출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왜 늘었을까라는 부분들은 생산 구조 변화고 투자 구조 변화였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때문입니다. 이 철강과 석유화학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은 앞에 있어서 성장이나 또는 수출 기여도가 그만큼 높았고 이에 상당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독립해서 온실가스 배출만을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은 2050년 제조업 전망이라고 하는 것과 LEDS가 현재 중장기 저탄소화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국 제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철강과 석유화학은 원료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체와 그다음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이 공정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것들의 배출을 상당 부분 감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포럼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 권고한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산업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가 부족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동시에 산업계에서 이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것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형 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서의 주요 과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나라들과 왜 한국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국 제조업은 다른 어떤 나라들과 다른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반도체, 그리고 철강, 화학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산업은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활용해야 하는 그런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산업 발전 전망과 경로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고 철강,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량 줄이겠다는 전략은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발전과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제조업과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전략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이해와 그다음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한국형 그린뉴딜 그 다음에 있어서는 산업 기술 특성을 고려하고 우리만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는 독일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불공정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 동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고려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른 나라들, EU나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성장 동력화하겠다라는 전략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하고 그리고 기업과 산업이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강요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들이 스스로 성장의 발전 비전을 갖고 그린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원료액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 부분들과 산업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하고요. EU나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주요한 전략들에는 제품 디자인, 제품 혁신, 순환 자원의 사용 확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동떨어지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략들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부분은 정책형 뉴딜 펀드 최근에 발표된 건데요. 참고 자료입니다. 그린 뉴딜에서 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즉 산업계에서 뉴딜 정책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할 부분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손을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그린 전기로 기술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철강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고 실제로 국민 1인당에 대한 철강 생산량을 봤었을 때는 당연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출 주도형 산업이라고 봐도 이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조업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철강 산업 현황이 작년하고 금년에 대비해서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수출액 변화나 수출 물량의 변화가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국내 수요 산업 부진뿐만 아니라 주요 국들의 수입에 대한 규제와 각종 이제 이 운송의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 수출 내수 감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 세계 최대 규모의 일과 제출소에서 아주 큰 타격도 입고 있고 대부분의 전기로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앞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의 정책을 펴는데 결국 산업과 환경의 공생애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녹색 산업 혁신의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형평성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 창출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아마 이제 판단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정책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08년에 유엔 환경 계획에서 이미 이제 발표된 바가 있었고 그에 대한 전략을 일부 이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산업과 환경이 공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 공정과 제품의 친환경화와 무해화 기술을 위한
아마 이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공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실제로 이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특히 요즘 같은 4차 산업 혁신의 이 버금가는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지금 현재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제조 또는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은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산업의 가시화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이제 그것 통한 분석, 그러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여전히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앞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대응에 따라서 우리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이제 이 변해가는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이 규제를 전혀 안 했었을 때는 지구의 이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 클라이먼트 어떤 기후에 대한 규제 그리고 아주 규제를 강화했었을 때 그 온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탄소 배출권 거래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철강 산업에도 진짜 우리가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산업이라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본 그림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전력 소비 행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와 금융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전력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많은 전등들이 LED로 바뀌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효율이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우리는 매년 전력 소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 과거에는 전력 소비가 많지 않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 인도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그 글로벌 소비는 여전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이 역시 가장 큰 소비 국가이긴 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인 인도나 이러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그 개념 안에서는 우리가 전력 소비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율화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전기로 또한 우리의 전력 소비량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로의 이 공정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일관제철소의 이제 이 비교를 기술을 이제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관제철소에서는 아주 높은 퀄리티의 품질의 이 철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전기로는 생산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관제철소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그 원료 자체에 제어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용이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로 안에서의 유동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조성에 대한 균등성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전기로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고철에 대한 품질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제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일관제철소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에 대한 함량이나 황에 대한 함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로에서 좋은 품질과 좋은 제품군을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은 있습니다. 다만 고철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일정하게 그리고 그 품질 자체가 일정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아직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로 안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순간 전력 사용량의 이제 그 내부 그 전력 그 기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사실 전기로를 운영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전력값 자체도 이제 이 저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저가도 아니고 아주 높은 가격도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력 발전이나 다른 어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하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력값을 좀 약간 낮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단점은 우리나라는 갖고는 있습니다. 일반 제초소에서는 가장 큰 단점은 사실은 1톤당 이제 용광을 생산할 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톤당 한 1.94톤의 CO2가 이제 배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서 탑가스 리사이클링을 썼다, 또는 뭐 다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톤당 한 1.73톤의 CO2가 배출됩니다. 반면 전기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톤당 용광을 생산할 때 CO2 배출량이 한 0.45톤 정도 됩니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최신 기술로 저희가 이제 그 고철을 예열을 하고, 그리고 이 폐열가스를 이제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을 때 실질적으로 전기로가 대략적으로 한 0.32톤까지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전기로가 굉장히 친환경 이 생산 프로세스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전기로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 이 유럽 쪽에서는 전기로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생산량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30% 정도 이제 고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이제 받게 되면 아마 그 전기로를 통한 이 일반강의 생산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이제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로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제철소는 스크랩의 고철의 이제 사용량이 한 20% 정도 미만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기로의 경우에는 100% 고철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에너지에 대한 이 소비를 이제 잘 보시면 일관 제철소와 전기로 공중의 이제 주요 특성들을 이제 나타낸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제강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한 6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이 전력의 사용량을 이제 봤었을 때 실제로 60년 대비 17년에는 한 60% 정도의 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사실 그 기술에 대한 개발 속도가 좀 많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가 그 2000년도에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그 기술에 대한 이 개발 속도가 좀 많이 늦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사실 브레이크트루 테크놀로지인 혁신 기술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강 생산에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이제 잘만 이 활용을 하고 리사이클링을 잘 하면 아마 이제 전기로도 아주 좋은 품질의 이 강종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전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료 부분에 있어서 고철에 대한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이제 교육량을 이제 나타낸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수출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 소비를 하는 그러한 국가이고, 그리고 이제 고철에 대한 수출은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크라이나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의 이제 고철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저급 고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고급 고철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고철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고철에 대한 이제 수입국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터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터키 같은 나라들은 전기로의 대부분 다 이제 철강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한 2위 정도 되는 이 고철에 대한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철 시장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량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소비하는 회사는 아마 이제 H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소비를 할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이 책정이나 어떤 협상 능력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철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유엔에서 콤트리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사실 이제 세계 고철 교육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고 90년에서 이제 17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이 되는 국가 간의 교육량을 굵은 선과 또는 이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이제 분석했던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미국은 이제 많은 수출을 이제 하는 나라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터키 같은 나라는 실제로 이제 많은 이 철강량을 좀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에는 건축자재용 이 현강이나 철근들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고철을 이제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철강에 대한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철에 대한 수입이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거는 사실 저희가 조금 그 고철에 대한 수입국들이 조금 제한적이다. 좀 더 많은 나라로부터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국내 고철 이제 수급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자금률이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수입하는 그 고철들은 이제 고급 고철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고급 고철이라고 하는 거는 철산화물이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순환성 원소인 구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고철이 들어왔었을 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카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순환성 원소인 몰리, 니켈, 크롬들이 굉장히 또는 주석 이러한 원소들이 실제로 고철 안에 함량 안에 점차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디지털 변환이 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저희가 이제 철강 제품 고철들이 아마 많은 순환성 원소들이 이제 농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기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 이제 카퍼 정년에 이제 기술이 이제 없는데 이러한 기술을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희석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이 고부가치 제품군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노폐고철에 의한 산화물 증가와 다른 이 순환성 원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고철에 대한 선별 시스템에 대한 이제 좀 최적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최적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로지스틱스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카퍼나 이러한 순환성 원소의 정령 기술의 이제 부재로 저희가 이제 청정 철원의 배합이 아마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선이 이제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직접 환원 처리나 DRI나 HBI 같은 어떤 철 원료를 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과 조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그 카퍼에 대한 무해와
또는 카퍼 강제를 이제 또 생산해야 되는 마폐강이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조금 더 강한 이 철강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그 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스크랩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을 때 얼마만큼의 카퍼가 있고 얼마만큼의 주석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 상태를 이제 보여드린 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고철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용광이 조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용락 특성하고 경제성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가 정확한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시사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60년대 이후부터 저희가 얼마만큼의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데 이 전기로 안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한 정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결국 전력 사용량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전기로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좋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제 배출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계통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선진화가 된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만 있다면 저희가 이제 전기로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사실 이제 전력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이제 그 구분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미활용되고 있는 폐열과 에너지들이 있다. 그 폐열에는 뭐가 있냐면 그 슬라그에서 있는 잔열과 그 다음에 배기가스에 있는 그 잔열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사용을 해야 되거나 뭔가 혁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이 효율성을 갖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기로의 이제 혁신 기술을 조금 이제 이 현재와 미래와 좀 나눠 가지고 있던 부분들인데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부는 배가스에 대한 그 활용하고 슬래그 포밍이나 또는 다른 철원들을 사용하는 기술들이 현재 있는 부분들이고 미래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서 이제 설명드릴 예정들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고철 예열 이 기술들입니다. 정말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술들의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 수평형으로 돼 있냐, 아니면 튠쉘이 있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국제강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이 기술이고 이 또한 이제 예열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열 최대 온도가 한 800도씨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양이 톤당 한 290kWh로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예열이 아주 이제 많은 이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코스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게 결국 예열을 배가스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유동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그러한 예열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이 설명드렸던 예열 시스템보다는 약간 낮은 예열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러나 이제 코스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 중국에 일부 이제 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핑거샤프트 EF도 이제 비슷하게 이 손가락을 잇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조금 했다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조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이제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철을 예열을 하는 시스템의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상용화 기술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기로 안에서 이 전력에 대한 소모량을 줄이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스틸은 이제 수평형인데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건 동부에서 이제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태리에서만 이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정비 비용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예열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기술들은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윈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제 전기로가 이제 두 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운전 조업 중일 때 한쪽으로 이제 배가스를 이제 보내는 형태인데 이 또한 이제 예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탠바이 모드도 있지만 예열의 이제 온도가 대략적으로 300도 이상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열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비교를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한번 이 청취자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래그 포밍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해왔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용락 시점부터 슬래그 포밍이 최적화하고 제어하는 거는 사실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래그 포밍을 아주 잘 했었을 때는 분명히 조업의 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그거를 최적화하고 용락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최적화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래그 포밍과 코젯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스에 대한 침투 깊이를 얼만큼 잘 제어를 할 수가 있는지가 이 기업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적화가 반드시 이제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이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은 이제 이 DRR에 쓰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한 15% 정도가 가장 최적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결국 저급이 아니라는 것을 누코어나 스틸 다이내믹스에서 이미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거기 안에서는 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철광을 활용하는 그러한 광석 성분에서부터 HBI나 DRL을 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HSS 강이나 API X80 이상의 강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강종들을 못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조업 기술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배가스를 정확하게 더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슬라그가 갖고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슬라그에서 발생하는 그 슬라그 자체를 고부가치 제품군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슬라그의 이제 잡료를 잘 활용을 하면 저희가 이제 EF 안에서 전기로 안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이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슬라그 자체도 사실 제강 슬라그의 경우에는 잘 활용을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 안반제나 매립형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FE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또는 망간을 좀 줄여가지고 시멘트나 고부가치 제품군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술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관련돼서 다시 이제 그 슬라그의 헌혈을 회수하는 기술들은 실험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져 있고 파일럿 스케일들로 많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용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터리 커브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용융 슬라그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 스케일이나 파일럿 스케일 정도의 수준이지 실제로 상용화 기술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로의 혁신 기술을 위해서는 그러한 잠재적 에너지를 많이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디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회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디스크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너무 속도가 빨라 가지고 오히려 미네랄 울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에너지 회수가 너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조금 더 실험실 스케일에서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JFE 같은 데서는 그 로터리 킬링 이용해 가지고 사실 에너지를 이제 좀 일부 스팀으로 이제 회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로터리 킬링 자체가 너무 길고 너무 속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에 대한 이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슬라그의 이제 헌혈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화학적 에너지로 이제 변환하는 결국 이제 그 흡열 반응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이 메탄에 대한 리포메이션, 스팀 리포메이션 리액션이나 부다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회수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용화 기술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FEO를 이 산화물들이 시멘트에 활용될 때는 어떤 제약 요소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강 슬라그로부터 FEO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양한 환원제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슬라그 태핑하기 전에는 이러한 그 FE 함량을 좀 낮추는 그런 기술들을 소개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 이 제조를 위해서 사실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슬라그 포밍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의 기획과에서 지금 현재 조업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인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슬라그 포밍을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판단을 하는 기술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CO2를 이제 활용하는 기술들을 일부 이제 하고 있는데, CO2를 이제 취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CO2는 결국 이 철을 이제 산화를 시키면서 FEO가 되고 CO 가스가 발생을 하면서 CO 가스를 다시 2차 연소를 함으로써 슬라그 포밍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 온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이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백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부다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부 CO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예비 환원하는 기술들을 소개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셔가지고 어떤 기술인지, 이거는 저의 대부분의 아이디어성에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혁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 기술과 앞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전기로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에코의 김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기로 철강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앞에서 탄소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변화를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의 그림 왼쪽을 보시면은 1900년도부터 2010년도 최근까지의 환경 규제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오면서 환경 규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OECD 43개국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와 관련된 패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옅은 노란색을 보시면은 한 개 국가가 규제를 하고 있고, 진한 파란색을 보면은 43개국 전체가 규제를 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규제를 보시면은 맨 왼쪽에 1900년도 초반에 보면은 노란색 한 개 국가, 일부 국가만 규제를 해왔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환경 규제 패턴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글로벌 환경 규제 추이를 봤을 때 그러한 추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WTO에 보고되고 있는 TBT 통보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TBT 통보문을 보시면은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분야, 그 밖에 여러 가지 산림이라든지
녹색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맨 왼쪽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시면은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제가 PBT 통보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지금 선진국과 그 다음에 개도국, 후진국가에 관련된 어떤 규제의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맨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선진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환경 규제는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일부 선진국 국가에서 규제가 되어 왔었지만은 최근에 와서 보면은 선진국의 비중은 30%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개도국이 6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글로벌 환경 규제가 선진국만의 규제가 아니라 개도국과 후진국까지 그러한 규제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수출할 때 이제는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의 규제만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후진국에서의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로벌 규제는 어떠한 것이 대상이 되는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은 기후변화,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물질, 제품 유해성, 소음, 진동, 악취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 부분이라든지 제품 유해성, 기후변화 이 세 가지 패턴이 주류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제에 대한 절차를 보시면은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의 규제는 대부분 다 사업장과 관련된 규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화학물질과 관련돼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원순환과 관련돼서는 자원재활용법이라는 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와 관련돼서는 배치권 거래제에 의해서 이미 사업장 단위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2단계의 규제가 되면서 리치라든지 ROHS와 관련된 화학물질 규제,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관련돼서는 WTP라고 하는 이런 규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와 관련돼서는 EU의 탄소 국경세와 같은 이런 규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줄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2015년도 파리 기후협약 이후로 글로벌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경제적인 메커니즘에 따른 배출권 거래가 아니라 이제는 탄소 국경세라든지 아니면은 수입을 막는 형태의 규제 패턴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기존의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규제에서 제품 단위 소비 기반의 온실가스 규제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고 있었냐면은 사업장 단위의 규제에서는 우리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산정하고 규제하는 패턴이었지만은 소비 기반의 온실가스 규제가 되면서 우리 회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 말고 우리 회사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간접 배출까지를 포함한 라이프사이클 CO2 규제가 지금 현재는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라이프사이클 CO2 규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EU의 탄소 국경세가 되겠습니다. 폰데르 라이엔 의장이 지금 들어오면서 EU의 새로운 집행위원장이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탄소 국경세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탄소 국경세는 EU의 제4차 EU ETS 제도가 도입되면서 EU에서 무상할당으로 있었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유상할당으로 전환된, 즉 탄소 누출이 있는 업종들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비교적 쉬운, 가치 사설이 짧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EU의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OECD에서 제시했던 중저위 기술에 해당되는 시멘트, 철강, 유리,
세라믹, 고무와 같은 이러한 기초 소재 중심으로 규제가 먼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린비즈라고 하는 이런 잡지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따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ISO 14067번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제품에 대해서 라이프사이클 CO2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거에 따른 탄소 국경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청정구매법이 있습니다. 이 청정구매법은 앞으로 도입될 규제가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2019년도를 보시면은 2019년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입찰을 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 의무적으로 LCA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LCA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면은 입찰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LCA 정보가 제출이 되면은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평균치를 만들고요. 내년 1월 1일 날 평균치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평균치를 오버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EU 입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입찰을 못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겠습니다. 이러한 탄소 배출 기준치는 매 3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매 3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겠고 이러한 기준치가 상향 조정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향 조정되는 패턴으로 가겠다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을 보시면은 철강 제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판유리나 미네랄 울 단열재 제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제품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제품은 전부 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전기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제품은 전부 다 주요 원료가 재생 소재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생 원료의 비율을 높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전기로에서 전기 탄소 배출 계수가 낮추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서 철강 제품의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스트럭처럴 스틸 제품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콘크리트 리인포싱 스틸 이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스트럭처럴 스틸 제품을 보시면은 총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은 핫 롤드 섹션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할로우 스트럭처럴 섹션 파트가 있고요. 마지막에 플레이트 머티리얼 파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한 총 11개의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최대 탄소 허용 배출 기준치가 내년 1월 1일 날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콘크리트 리인포싱 스틸과 관련돼서는 지금 대상이 되는 제품이 카본 스틸 바라는 제품하고요. 로우 얼로이 스틸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콘크리트 리인포싱 스틸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통합해서 한 개의 최대 허용 탄소 배출량 기준치가 내년 1월 1일 날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랩을 가지고 우리가 수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고요. 이런 스크랩 철강을 가지고 철강 제품을 만들어가는 스틸 밀 공정이 있겠고요. 나중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공 과정이 있겠는데요. 이 가공 과정을 제외하고 스크랩을 수입하거나 그다음에 수거하는 과정부터 철강 제품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전기로 철강 제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스펙트럼을 먼저 보겠습니다. 카본 스틸 철강 제품에 대해서 보면은 1톤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현재 380g 정도,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380g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91%가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전기로 인한 영향이 91%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2.4% 정도가 뭐냐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스크랩 철강을 해외에서 들어올 때
이 배물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약 2.4% 정도가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강 제품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현강 제품이 있겠는데요. 현강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에버리지 값은 400g이 조금 넘습니다. 400g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약 77% 정도가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전기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해외에서 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부하가 약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로 제품에 있어서 이 전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77%부터 91%까지 아주 지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탄소 경쟁력 수준이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세계 철강협회에서 공개하는 공식 통계 데이터가 되겠고요. 각 나라별 데이터는 공식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데이터는 제가 참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 철근 제품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 글로벌 수준이 약 5.3배 정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강 제품에 대해서는 약 3.3배 정도 글로벌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전기로 제품은 100% 스크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해외에서의 일반적인 어떤 전기로 철강 제품은 스크랩이 100%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포션이 고로에서 나오는 그런 철광석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전기에 의한 영향이 77%에서 9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주로 제품을 수출해야 될 미국과 그다음에 우리하고 가장 경쟁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전기 탄소 배출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기 탄소 배출 개수를 제가 미국에서 나와 있는 공식 데이터를 가지고 환산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미국에는 총 10개의 전력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전력 그리드 중에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중에서 겉에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전기 탄소 배출 개수를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철강 제품이 생산되는 그러한 지역의 탄소 배출 그리드의 배출 원단위는 700g CO2 per kg kWh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00g CO2 per kWh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약간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는 중국의 탄소 배출 개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은 총 6개의 전력 그리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노란색 막대 중에서 겉에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개수인 600g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볼 때 전기로 제품에 있어서 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77%에서 9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 경쟁 상대가 되는 미국과 중국의 전기 배출 원단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으로 비춰질 때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은 얼마나 되겠는가를 놓고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탄소 배출 개수가 우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있어서 국제 탄소 경쟁력은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신문에 의하면은 유럽의 14개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집권 4년 동안에 2조 달러를 투입을 해서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미국에다 깔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높은데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제로, 탄소 중립화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가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은 2030년도에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의 비중이 28.2%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경쟁 국가나 이런 데에서는
탈석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에 석탄 발전의 비중을 28%까지 낮추겠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력 원별 발전 비율을 고려했을 경우에 2017년도를 100으로 놓고 볼 때 2030년도에 우리나라의 전력 탄소 배출 개수는 2017년도보다 25%, 즉 4분의 1 정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600g이니까 2030년 정도는 480g CO2 per kWh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탈석탄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력 탄소 배출에 따른 탄소 경쟁력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전력 탄소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대를 해서 전력 탄소 배출 계수의 원단위를 낮추는 노력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스크랩에 대해서 해외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자국 내의 스크랩을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스크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외에서 스크랩을 국내로 이송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가 전체에서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2.3%의 CO2를 낮추는 것도 상당히 온실가스 탄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철 스크랩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거할 수 있는 철 스크랩 양이 얼마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강협회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의 탄소 순환 계획을 보시면은 강 축적량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내에 축적되어 있는 철강에 대한 축적량만을 제시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축적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생량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 스크랩 양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철강 제품이 주로 많이 사용되어 있는 전기전자 제품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류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군별로 각 제품군별로 축적량을 산정을 하고 그 각 제품군별로 수명을 예측을 해서 발생량을 매년마다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내에 있는 철강 스크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100%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강 스크랩에 대해서 향후 20년 동안의 방안에 대해서 이미 다 제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향후 20년 동안에 필요한 스크랩 양과 발생량을 예측을 해서 해외에서 얼마만큼을 수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은 다이나믹 물질흐름 분석이 필요한데 아마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이 자국에서 매년마다 철강량의 수급량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고철의 수급량을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그러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철강 경쟁력 방안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철강 업체들 자체적으로 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철강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사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철강 제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화되어 있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ISO 20915와 같은 ISO 표준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이 나왔고요. 그러한 표준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KS 표준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철강 제품에 대한 LCCO2를 산정할 수 있는 정과정 CO2를 산정할 수 있는 산정 지침에 대한 체계는 이미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출량을 산정할 때 있어서 좀 더 고효율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철강 제품에 대한 LCI 데이터베이스가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는 2010년이 아니라 2000년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배출 계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소 배출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해왔고 배출 원단위가 많이 떼어져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최신 상황을 반영한 좀 더 객관화되고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야만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규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철강 업체하고 일을 같이 해보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 번째가 이건데요. 대부분의 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다 사업장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철강 제품별로 사용하는 에너지 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자재 원단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현실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원단위 데이터 관리가 사업장 기준에서 제품 단위의 원단위 관리 체계로 일단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러한 전문 인력에 기반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글로벌 수준에서 얼마만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지금 현재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EU나 미국,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탄소 중립이라든지 넷제로와 같은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같은 추세를 계속 간다 그러면은 2030년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탄소 경쟁력은 결코 높아질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서 철강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강협회 남정임입니다. 그린뉴딜과 전기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전기로 산업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EU 자료를 가지고 봤습니다. 전기로 제강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강 생산 톤당 0.4톤 CO2고요. 이 전력이 탄소 중립 전력으로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0.1톤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로와 비교를 하면 일반적인 고로가 2.3톤까지 나오고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를 적용했을 때는 1.9톤까지 떨어진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요. 이거에 비교해 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격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제 전기로가 순환 경제의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월드스틸에서는 전기로로 철 스크랩을 재활용했을 때 철강 1톤 생산 시에 철광석은 1.4톤, 석탄은 740kg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U가 그린딜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EU에서 전기로와 관련해서 어떤 발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EU를
그린 뉴딜의 정책 파트너로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EU가 가는 방향이 우리 정부가 향후에 쫓아가는 학습하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U에서는 특히 전기로와 관련해서 저탄소 사회로 가는 핵심이 전기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전환 2050 보고서에 보면 저탄소로 가는 길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공정으로 가는 길, 그 수소환원 제철 같은 신기술 개발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순환경제의 길이 있습니다. 그 재활용률을 향상시켜서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길이고요. 세 번째로 탄소 포집 저장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CCS는 방법이죠. 근데 이 3가지 길을 혼합해서 유럽 철강 연맹이 지난해 11월에 2050년에 온실가스 감축률 어떻게 가져가겠다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공정을 적용했을 때 한 5% 감축하고 그리고 순환 경제를 통해서 32%, 그다음에 CCS를 통해서 28%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EU에서의 핵심은 순환 경제를 통해서 저탄소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15년에 요 짙은 바탕색이 기존의 고로입니다. 그리고 회색이 전기로입니다. 2015년에 보면은 전기로가 한 42%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길 모두에서 기존의 스크랩을 이용하는 전기로의 생산 비중이 47에서 56%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로에 의한 생산은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면서 이제 여기 베이지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CCS를 통해서 기존의 고로 공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은 수소환원 제철 같은 혁신 공정으로 해서 DRI를 만들어서 수소로 DRI 만들어서 전기로에서 제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기로이긴 하지만 기존의 철 스크랩을 이용하는 전기로와는 다른 전기로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런 순환 경제의 길이 이 3가지 방식에서 봤을 때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추가 투자 비용이 가장 낮은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EU에서 고품질의 철 스크랩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걸 알아보겠는데요.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이라고 하는데요. 생산자가 그동안은 생산, 유통, 소비에까지만 책임졌다면 이제는 폐기,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EU에서 전자제품 자동차 폐기 때 철 스크랩에 대한 의무 재활용 비율을 설정하도록 일부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걸 EU 전체로 확대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순환 경제를 위해서 에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해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해라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산업전환 2050이나 미션 파서블 이런 정책 보고서가 EU 집행위의 펀딩 하에 이런 그 민간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보고서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들이 나중에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산업전환 2050 정책 보고서에는 철 스크랩에서 구리 함량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구리 합금강하고 자동차 스크랩에 대한 별도 수거, 그다음에 철강 제품하고 사용되는 구리 케이블을 알루미늄으로 아예 소재를 바꾸는 거, 그리고 구리를 분리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전환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보면 전기로 비중을 확대하자 이러면서 나온 게 건물 해체 시에 철강 재활용 활성화하고 그리고 자동차용 강판 같이 아주 고품질을 요하지 않는 제품들은 전기로에서 다 생산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재활용되지 않고 최종 폐기되는 철 스크랩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립세를 부과해서 재활용을 더 촉진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에서부터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국내 그린 뉴딜과 전기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그린 뉴딜 3대 분야 8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25년까지 73조 4천억 원 투자하고 1,2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저희 전기료 업계에서 봐야 될 것은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와 그린 리모델링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과 공정한 전환 지원, 에너지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전기료 제강 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환경부나 NGO에서는 우리도 유럽처럼 전기료 비중을 확대해 나갈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기존의 철 스크랩을 EU는 2천만 톤 이상 순수출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20% 이상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수한 철 스크랩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을 강화할 것 같고요. 우리 환경부는 이미 자원순환 대전환이라는 거를 선언했고 이걸 통해서 EPR 제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 스크랩 산업을 가공 산업화하면서 나가야 할 텐데요. 이 관련해서는 가공 스크랩의 품질 기준 마련하는 거, 전문 가공업체의 시설 관리 기준 마련하고 필수 보유 가공 시설 지정하고 설비 국산화 지원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철 스크랩의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저희 협회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순환자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텐데요. 지금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서 철 스크랩은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순환자원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14개 업체 정도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고철하고 폐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폐기물관리법의 대상이긴 하지만 좀 완화된 조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환자원 인정에 대한 업체들의 이 호응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닥 혜택은 없는 이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순환자원 대전환하겠다, 자원순환 대전환하겠다라고 했으니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순환자원 인정 기업이 절단기나 압축기 등 설비를 갖출 때 정부가 이걸 지원해주는 이런 인센티브 방안들을 잘 검토해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로사는 순환자원 이용자인데요. 지금 법에도 10%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로사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기로사에서 순환자원 인정받은 업체, 노력한 업체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앞에서 녹색 그린 산단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업 간의 폐기물 재활용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돼 있고 주요한 거는 사실은 철 스크랩이 여기에 중심은 아닙니다. 폐플라스틱, 문제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미래 폐자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두고 있긴 한데 철 스크랩도 이 정부가 가는 방향에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 스크랩 가공 전문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제한을 둬서 이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경 노력들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전기로에서 제일 중요한 에너지원인 전력요금입니다.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하겠다 하면 필연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RPS 부담액이 한 2조 원 되지만 전력요금의 인상은 아직 없는데요. 그 부담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상황을 겪은 EU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보는 것도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EU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EU는 지금 배출권 거래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달리 간접 배출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간접 배출도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전력 비용은 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서 그 탄소 누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에서 경매 수입을 활용해서 탄소 누출 업종의 전기요금의 최대 75%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EU 내에서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기준으로 2억 유로 이상 전기요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독일이 하고 있는 특별 균등화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은 이제 제조업 강국인 만큼 다른 EU 내 국가와 달리 전력 소비량, 에너지 집약도, 국제 경쟁 정도, 자가 발전 정도 뭐 이런 그 기준을 두고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큰 막대가 이게 기준요금입니다. 기준요금인데 여기에서 여기 고로가 있고 전기로가 있고 비철, 뭐 석유화학 이렇게 다 있는데 전기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 요금을 약 53% 정도 감면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면의 많은 부분이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거의 안 내고 있는 거죠. 98% 이상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감면해주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가정이나 상업 부분에서 이걸 더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감면 제도를 폐지했을 때 독일 산업에 아니면 독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있나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존에 혜택받은 산업들이 생산이나 수출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므로 해서 기존에 그 가정이나 상업 부분이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더 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수용성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감면 조정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를 여러 다른 나라 국가들의 전기요금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전기로에 쓰인 전기요금을 비교한 건데요. 이게 기준요금에서 이렇게 감면했더니 이렇게 줄어들었고 53% 이상 줄어들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이런 걸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이제 이건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정도 수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녹색 제품 인증을 통한 녹색 시장 확대가 필요한데요. 앞서도 저탄소 제품 구매,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이 국회 통과했고 7월부터 시행됐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GR 인증을 받은 우수 재활용 제품인데요. GR이 Good Recycled Products의 줄임말인데 이 GR 인증 받은 품목도 녹색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사 때 우선 구매 대상이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대제철에서 철스크랩을 활용한 현관과 본관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인증 대상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전기로 제강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학교 뭐 이런 쪽에 공공 발주가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GR 인증을 받은 품목이 필수적으로 쓰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기로 제품과 경쟁하는 수입제들이 고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입제와의 차별화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경제와 이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로를 통해서 철스크랩이 재활용되고 철강이라는 소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재활용률이 80% 이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아직도 뭐 일부에서는 전기요금이 낮으니까 전기로 새를 녹인다 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노력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젊은 층들은 그런 기후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 수단으로 전기료를 부각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린 뉴딜과 이제 전기료 산업이 기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위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만한 요인들은 빨리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에 같이 동참해야 될 것 같고요. 위기가 될 만한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부에 제시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 4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